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런 곳에 글을 쓰게 된 한 여자입니다. 저는 20대 때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친구의 친구였던 그 남자는 시각 장애인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연아, 나왔어. 응? 누가 계셨네? 근데 누구셔? 아, 인사해. 아는 동네 오빠야. 아, 안녕하세요. 미연이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둘이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방해한 것 같네요. 미연아,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도와줘서 고마워. 오빠. 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우연히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아는 동네 오빠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냥 착하고 깔끔하게 생겼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때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라서 저 혼자 살기 바빠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사실 제 가정사를 이야기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컸어요. 많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되시고 나니 당연히 연애 생각은 더더욱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족이 떠나니 인생의 의욕이 전부 사라지더라고요. 엄마를 위해 살고 일하고 벌었는데 그 목표가 사라진 기분이었달까요? 그때 그 남자가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줬어요. 남자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제게 헌신적으로 대해줬는데 그때 아마 홀랑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애도 제대로 못해본 저로서는 내 인생 최초의 남자였거든요. 그러니 남자가 좀만 잘해줘도 정신 못 차리고 빠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뭣도 모르고 넘어간 게 분명했어요. 그 남자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당시 안마사로 열심히 살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퇴근할 때가 되면 언제나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더군요. 뭐해? 나 이제 퇴근하려고. 오빠는? 난 너랑 밥 먹으려고 너희 회사 앞에 와 있어. 뭐? 별다른 일이 없었던 저는 그 남자와 만나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사귀자는 말이 없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그 남자도 저처럼 가족이 없었기에 비슷한 처지에 더욱 깊게 빠지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남자가 더 편했던 것 같네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보이는 게 아닌 마음으로 통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남자였어요. 우리 결혼할래? 저는 너무 당황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했죠. 우리 둘이. 결혼은 원래 둘이 하는 거잖아. 우리 둘이 살면 잘 살 것 같지 않아? 그건 그렇지. 내가 장애인이라서 망설여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오빠 그런 거 가지고 눈치 준 적 있어? 그냥 갑자기 뜬금없으니까 그렇지. 뜬금없는 거 아니야. 나 너랑 처음 만날 때부터 내 여자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 둘 다 가족도 없는데 하나보단 둘이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우리 둘이 열심히 살면 남들만큼 살 수 있을 거야. 난 자신 있어.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너한테는 진짜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한 번만 믿어볼래? 저도 그 사람도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절 걷어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많이 외로웠고 힘겨웠거든요. 아마 그 사람도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았나 싶네요. 저희 둘 다 가족도 없었고 마땅히 부를 사람도 없고 결혼식에 크게 돈 쓸 형편도 아니어서 간단하게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반지를 나눠 끼우는 것으로 결혼을 대신했어요. 여자들에게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뿐인 축제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한 환상이 없어서 그게 개의치 않았네요. 그저 행복한 신부가 되는 대신에 행복한 아내가 되는 걸 선택했죠. 무엇보다도 내 옆에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당시 청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청소업체라고 하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었는데요. 남다른 기술도 머리도 가지고 있지 않던 저는 일찌감치 몸을 쓰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청소일이 보수가 넉넉해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청소란 청소는 죄다 해봤던 것 같아요. 계단 청소, 아파트 내부 청소, 지하실 청소. 그중 가장 고역이었던 건 뭐니 해도 이동식 화장실 청소였어요. 거기에서 일하면 남의 오물을 온몸으로 묻혀가며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집에 돌아오면 그 냄새가 며칠이 지나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업무 중 이동식 화장실 청소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많았기 때문에 제 몸에서 인분 냄새가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일하는 환경도 열악했지만 저는 그 일을 그만두거나 옮길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벌어야 나중에 기증자가 나타났을 때 남편 각막 이식 수술을 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럽고 힘들어도 참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제 유일한 희망이 바로 각막 이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증자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포기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쩌면 남편은 영원히 제 얼굴을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눈도 안 보이니 운동도 하지 않고 취미생활이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 누워있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남편이 안마사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항상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 것 같다며 제게 좀 주물러 달라고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안마사한테 내가 안마를 해줄 줄은 몰랐네. 오늘 손님은 까다롭기가 그지없었어. 세게 하면 아프다, 약하게 하면 간지럽다, 어찌나 조잘되던지. 당신 힘들었겠네.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겠어. 그렇게 많이 아파? 안 움직여줘. 병원 가봐야겠네. 운동도 하지 않고 몸 쓰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 결국 한계가 왔나 봐요. 어깨도 아프다, 무릎도 아프다, 하도 골골대서 병원에 가봤더니 만성 디스크 질환 관절염 등 온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상태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의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 가지 못해 결국 남편은 유일하게 할 줄 알았던 안마 일을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가장이 된 저는 2배로 일하면서 가정을 먹여 살렸네요. 부부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제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남편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오로지 저뿐이었으니까요. 저라고 몸이 안 아프겠어요. 어깨도 아프고 관절이 아파도 티내지 않고 일했어요. 그때는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이 사람을 밖에 내보내기보다는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저희 부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각막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다행히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뒀기에 남편의 수술비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번 돈으로 다 된 건 아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겨주신 유산을 좀 보태어 충당했어요. 이 돈은 제가 결혼 전에 월세가 밀려 쫓겨날 때도 쓰지 않던 돈인데요. 엄마가 소중하게 남기신 돈이기 때문에 정말 죽기 일보 직전 아니면 손대고 싶지 않았던 돈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의 유산으로 수술비를 충당하기로 했어요. 그만큼 남편에게 멀쩡한 두 눈을 선물해주고 싶었네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남편과 저 둘 다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이제 됐어. 당신 눈 뗄 수 있어.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여보. 장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신세져서 어떡하지? 얼굴도 못 배웠는데. 앞으로 장모님 제사 우리 집에서 지내자. 내가 이렇게 큰 신세 입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이고, 오버하지 마. 일단 당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수술이나 잘 받을 생각해. 근데 눈 뜨면 뭐부터 하고 싶어? 무조건 당신 얼굴부터 자세히 보고 싶어. 내가 얼마나 평소에 당신이 보고 싶었는지 모르지? 눈, 코, 입은 어떻게 생겼나 아주 자세히 볼 거야. 당신 참 예쁠 거야. 마음도 예쁘니 당연히 얼굴도 예쁘겠지. 실망하면 어쩌지? 실망 안 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실망을 왜 해?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고 나서 남편은 드디어 각막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성공과 실패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눈을 뜨게 된다면 같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동안 못 누린 부부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요. 수술을 기다리는 내내 물도 못 마시고 덜덜 떨고 있었더니 잠시 후 교수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찾으셨어요. 후다닥 달려가서 애타는 표정으로 교수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식 잘 성공했어요. 반응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이제 드디어 남편과 눈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고 꿈같이 느껴지더군요. 이제는 됐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며 남편을 보러 달려갔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했어. 나 잘 된 거래? 진짜 잘 됐대. 당신 이제 볼 수 있어. 드디어 대망의 눈을 뜨게 된 날. 교수님은 남편의 눈을 둘러싸고 있던 붕대를 천천히 푸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천천히 눈을 떴는데 전 아직도 남편이 저를 처음 보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절 한번 보더니 바로 고개를 휙 돌려서는 다른 곳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절 외면한 상태로 제 옆에 있는 간호사를 바라보면서 여보? 하고 저를 부르는 겁니다. 눈 떴어? 여보, 나야. 당신이야. 나야.
당신 진짜 보이는구나. 너무 잘됐다. 너무 고생했어. 저는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는데 영 기뻐하지 않는 반응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얼떨떨한 기분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남편의 눈이 보이기 시작한 이후로 재앙이 시작됐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남편의 태도가 변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이 아직 어색하게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여보,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나중에 나 나가봐야 돼. 어디 가게? 눈 떴으니까 친구들 좀 봐야지. 요새 좀 바쁘네. 미안해 여보. 당신이랑 시간 많이 보내야 되는데 당신 혼자 두면 안 되는데. 난 괜찮아. 얼른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하고 와.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알았지? 여보 사랑해. 응. 대답 안 해줘? 매일 나갈 때마다 사랑한단 말 했었잖아. 나도.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은 채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네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걱정되어서 잠 한숨도 안 자고 기다리니 아침이 다 되어 비틀대며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어? 또 그래.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연락이라도 돼야 할 거 아니야. 걱정하잖아. 내가 요새 당신 가만 보면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일단 좀 자자. 피곤해 죽겠으니까. 잔소리는 내일 해도 되잖아. 뭐? 잔소리? 내가 애도 아니고 안 들어오면 그럴 만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변했어. 옛날에 당신은 아니랬어. 사람이니까 변하지. 그럼 내가 안 변할 줄 알았냐. 잘 거니까 말 시키지 마. 남편은 제 말이 귀찮다는 듯 침실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밤에 돌아다니지도 않았을 사람이 등에 날개라도 달린 듯 돌아다니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마치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의 핸드폰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나 싶어 코 골며 자는 남편 옆에 있는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남편의 폰을 잠금 해제하는 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였어요. 대충 카톡이나 문자를 둘러봐도 뭐 특별히 여자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눈 경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둘러보다 남편 친구랑 나눈 대화창을 보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라서 저희 집에도 몇 번 놀러오고 저랑도 아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놀러봤죠. 하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 문자 내용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야, 너 왜 내 와이프 못생겼다고 말 안 해줬냐? 뭐가? 네가 예쁘다며. 나랑 잘 어울린다며. 그 정도면 괜찮지. 뭐가 그리 불만이냐? 거짓말 안 하고 눈 뜨자마자 와이프 얼굴 보고 욕날 뻔했어. 옆에 간호사가 내 와이프였으면 했다 이 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래서 지금 여자 만나잖아. 뭐 하는 여자라고? 홈쇼핑 속옷 모델. 오늘도 만나고 왔어.
사진 보내줄까? 야, 진짜 예쁘네. 너 제주도 좋다. 네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냐? 내가 유부남 신분만 아니었어도 바로 갈아타는 건데 아쉽다. 그래도 와이프한텐 잘해라. 재수씨 얼마나 너한테 희생했냐? 솔직히 와이프도 알 거야. 나 정도 급이면 자기한테 과분하다는 걸. 착한 게 다인 여자니까. 들키지만 마. 재수씨 알면 속상하니까. 걱정 마. 내가 그렇게 호술한 놈으로 보이냐. 당연히 여자랑 하는 카톡은 진작에 다 지웠지. 그 내용을 보는데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여태껏 난 남편에게 뭘 한 거지. 이용만 당한 건가 싶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몸이 아파 일 못하는 남편을 위해 그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매일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각막 수술까지 해줬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분통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여지껏 희생한 건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익숙하고 당연한 거였나 봅니다. 도저히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자고 있는데 왜 깨워. 여자 만난다며. 속옷 모델이랑 만나고 있다며. 내가 만만하니? 못생긴 아내인 거 알고 나니까 결혼한 게 후회돼.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 지금 핸드폰이 문제야. 당신 요새 이상하다 싶어서 밖에서 뭐 하고 돌아다니나 궁금해서 봤어. 근데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은 몰랐지.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나한테 실망했다고. 이제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진정 좀 해. 진짜 짜증나니까. 이젠 내가 짜증나. 솔직히 나도 다시 앞이 보이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그리고 내 평생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었다고. 근데 나도 남자고 사람이잖아. 그러니 좀 아쉽더라. 그래, 솔직히 나 당신 외모에 실망한 거 사실이야. 그래도 나름 마음 다잡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내 외모 보니까 헤어지고 싶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남자들끼리 호세 부리는 것뿐이야. 나쁜 자식.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미안해 진짜. 그런 사이 아니야. 당신 말고 맹세할게. 정리해. 그 여자 당장. 알았어. 정리할게. 지금 당장 전화해. 지금 새벽 4시야. 전화해도 안 받아. 아침 되자마자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할게. 그러니까 당신 얼른 누워. 누워서 좀 마음 진정시켜. 지금 당장 하라고 했어? 진짜 당신도 참.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핸드폰을 바로 뺏어서 제가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음이 길게 울려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끝내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음성 안내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진땀을 빼면서 입을 열었어요. 거봐 안 받잖아. 내일 아침에 전화한다니까. 당신 곧 출근이잖아. 1시간이라도 눈 붙여 얼른. 내가 지금 눈 붙이게 생겼어? 당신 때문에 밤 다 샜어. 일 갔다 오면 그 여자랑 삼자 대면해. 그 여자 면상 좀 봐야겠으니까. 알겠어?
알았어, 그럴게. 솔직히 예상 못한 건 아니었어요. 밤에 그렇게 돌아다닐 때부터 여자가 있나 생각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니 배신감에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은 가야지 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억지로 집을 나왔네요. 차라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일하는 내내 남편 입에서 나온 쓰레기 같은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와이프 얼굴 보고 욕 나올 뻔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동료들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을 끌고 가서 상간녀를 만나러 가야지 마음먹고 있었는데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딘가 모를 행간 기분이 들어서 둘러보니 신발장에 남편의 신발이 싹 다 사라졌더라고요. 서둘러 방을 둘러보니 남편의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안 받을까봐 덜덜 떨고 있는데 의외로 전화를 받대요.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미안해 여보. 어디냐고. 우리 이혼하자. 그게 낫겠어.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게 있어? 나 찾지 마. 부탁할게. 당신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나같이 못난 놈 만나지 말고. 끊을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설마 남편이 날 버리겠어. 내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먹여주고 살려주고 그 비싼 각막 수술까지 다 해줬는데 나 같은 여자 없는데. 이런 생각들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밤을 보냈어요. 남편을 찾을 수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으니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을 잃게 된 저는 마치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때로는 울었다가 때로는 허탈함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네요. 사람을 찾아야 이혼도 하고 위자료라도 받죠. 사람이 증발해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여자라도 찾아야지 싶어서 홈쇼핑도 뒤져보고 인터넷에 돌아다녀봤지만 그 여자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잊고 저 혼자 잘 살려고도 마음을 먹었지만 도저히 분통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을 벌줄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계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년놈을 때려잡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어렸을 때 저를 버린 아버지 말입니다. 제가 앞서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남다른 가정사가 하나 있어요. 저희 친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건 아니지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을 쥐고 흔드는 거대 부호셨다고 합니다. 젊은 날 우연히 저희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지셨고 결혼을 하기도 전에 저를 낳게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를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게 아니라 그저 출신이 하찮다는 이유였는데요. 거의 저희 어머니를 내쫓다시피 해서 그 이유로는 거의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해요. 어머니에게 이때 일을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대충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가족들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자존심이 센 어머니가 크게 상처를 받고 저를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완전히 숨어 살게 되었네요. 친아버지는 그래도 책임감은 있는지 끊임없이 저희를 찾아와 돈봉투를 건네줬지만 자존심이 강한 어머니는
그걸 절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모전 여전이라더니 저 또한 어머니의 성격을 똑 닮아서 차라리 힘들게 살면 살았지. 굳이 날 버린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랐어요. 그만큼 저도 아버지가 너무 미웠거든요. 나중에 어머니 장례식 때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오셨는데요. 그때 친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내쫓았어요. 자기 처자식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열이 받고 짜증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신 것도 모두 친아버지 탓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내 전부를 줬던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되니 지금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친아버지였어요. 그 사람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평생 꺼내오지 않던 명함 속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핸드폰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친아버지는 처음에는 누구인지 못 알아보시더니 이내 저인 줄 아시고 화들짝 놀라서는 바로 제게로 달려오셨습니다. 친아버지와 제대로 마주보고 있는 건 어린 시절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래, 잘 연락했다. 혹시라도 네가 나한테 연락할까봐 몇십 년 동안이나 번호 안 바꾸고 있었어. 일단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원망스럽고 밉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가 널 도울 기회를 주지 않겠니?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구나. 이 애비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네가 걱정되고 그리웠어. 진짜야. 그쪽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그쪽에 우리 엄마 버리지 않고 제대로 아빠 노릇을 했다면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내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응? 무슨 일 있니? 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겨우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친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지만 그때는 그런 걸 따질 새가 없었네요. 제 이야기를 듣던 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제게 물으셨어요. 그 새끼 이름이 뭐라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 도장이라도 좀 찍고 확실하게 쳐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찾아주마. 그리고 절대 가만히 있지 마. 착하게 굴면 더 무시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야. 친아버지는 제게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을 알아낸 후 걱정 말라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시고는 비서가 열어주는 고급 세단을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곳만 알면 됐거든요. 근데 친아버지께서는 그놈을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시겠다며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제게 종종 전화를 해서 진행 상황을 말해주셨어요. 그 상간녀가 모델이라더라. 네, 알고 있어요. 아마 속옷 모델일 거예요. 일단 그 여자 밥줄은 끊어놨다. 이제 두 번 다시 모델 활동 못할 거야. 네? 그렇게까진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니? 착하게 살지 말라고. 불륜을 저질렀으면 밥줄 끊기는 각오 정도 했어야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얼굴 비추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다음은 그놈 차례야. 또 연락 주마. 친아버지는 일단 상간녀부터 건드렸어요. 처음에는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곱씹어 생각해보니 통쾌하더라고요. 유부남을 꼬셔서 도망오게 했으면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죠.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날 무렵까지 친아버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셔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했을 때쯤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네 남편이라는 놈, 곧 널 찾아갈 거다. 와서 싹싹 빌 거니까 집에 있어. 네? 뭘 어떻게 하셨길래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주마. 친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 쿨하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잠시 후에 현관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여보.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남편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부터 꿇고 말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라. 내가 진짜 죽을 놈이야. 내가 당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할게. 어? 당신이 한 짓이 어떤 건지는 알아? 제발 김 대표님 좀 말려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근데 당신 김 대표님이랑 무슨 사이길래? 아, 김 대표님? 내 친아버지. 뭐?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셨다며? 그렇게 말했었지. 아니, 아버지가 김 대표님이시라고. 진짜요.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여보, 내가 진짜 생각이 없었어.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당신 평생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여보. 여보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당신 수술비 대주는 게 아니었어. 애초부터 잘해주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미쳤다고 시각장애인이랑 결혼을 해서 스스로 인생을 왜 이렇게 꼬아놨는지. 그래, 차라리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해. 내가 죽일 놈이야. 당신은 나한테 천사나 다름없는 여자였는데. 근데 내가 순간 정신이 돌아버렸나 봐. 그 여자한테 홀리는 게 아니었는데. 나한테서 떨어져.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 전부 다 할 거니까 네 자료나 준비해. 네 자료? 여보, 나 지금 완전 빈털털이야. 10원 한 장도 없어. 김 대표님이 내 밥줄 다 끊어놔서 나 이제 집도 없고 쫓겨낼 신세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걸 좋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남편을 내쫓고 나서 깨달았어요. 남편은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에는 남편의 상간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지금에서 이런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저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랑. 그래서요?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제발.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날게요. 듣자 하니까 사모님 아버지가 김 대표님이시라면서요? 이거 완전 웃기는 년이네. 그래서 헤어진다고 해서 상간녀 했던 게 지워지기라도 하나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반성이라도 해요. 고하니까 유부남인 거 알고 꼬신 것 같은데 그냥 내 남편 가져요.
나한테 쓸모없는 놈이니까. 저한테 상간녀 소송하실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당연한 걸 왜 물어요? 그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소송이 무서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끊어요. 나 시간 없고 바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어 보여서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어요. 만약 박주를 끊지 않았더라면 제게 전화해서 사과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전 오락할 땐 언제이고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니 정말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후 친아버지의 도움으로 좋은 변호사님을 소개받아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을 수 있었어요. 듣자하니 상간녀는 이미 그 업계에서 유부남이랑 동거한 소문이 쫙 깔렸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하던 광고도 잘렸는데 앞으로 이쪽 바닥에서 그 더러운 추문 때문에 모델로 기용하는 회사는 없을 거란 소리를 들었네요. 그렇게 모든 게 다 잘 마무리가 된 후 친아버지가 가전제품을 잔뜩 트럭에 싣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 잘 정리했니?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별거 없다. 가게 차리려 할 때마다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를 차려버렸지. 아주 쫄딱 망하더구나. 돈 많이 쓰셨겠네요. 너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고마워요, 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친아버지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꺼냈어요.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친아버지께서 흐느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와서 너한테 바라는 게 무엇이 있겠니? 아버지들 자격 없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받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엄마랑 저 버린 거 솔직히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고마워요. 미안하다. 이것도 다 변명이겠지만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대신 지금이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렴. 늦었지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마. 항상 네 편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 잊어서는 안 돼. 그럴게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너 지금 일하는데 몸도 힘들고 씹도 변변치 않은 것 같던데. 너만 괜찮다면 내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 아버지의 회사요. 내 사람이 필요해서 말이다. 우리 딸이 내 회사에 있어주면 너무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저는 기술도 학력도 없어요. 우리 회사는 학력도 경력도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내 딸이라면 이리저리도 확실히 잘할 거라 믿어. 지금이라도 나한테 사죄할 기회를 좀 다오. 너를 내 곁에 두고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좀 하고 싶구나. 대신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싫어요. 제일 낮은 직급부터 일할게요. 회사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요. 배울 거면 아버지 배경 없이 처음부터 제대로 일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 성격 정말 누구 딸 아니랄까봐. 네 엄마 성격을 꼭 닮았구나. 흐흐흐흐. 예전이라면 거절했을 아버지의 제안을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가지고 자존심 부리면서 고집 부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제가 발전되고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또 제 상황도 상황이고 일단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었네요. 아버지는 저희를 떠난 이후로 다른 여자와 결혼은 했지만 이상하게도 자식은 낳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나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한 채로 살았으니까. 아버지 인생을 전부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어쩌면 가족의 반대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저 인생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사신 건 아닌지, 그래서 나보다 더 마음이 궁핍하게 살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유하다고 전부 행복한 건 아닌 것처럼요. 저는 다음 달부터 아버지의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제 사이는 직원분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요. 처음에는 상사분들에게 많이 혼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일이 재밌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일이 능숙해지더라고요. 청소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게 되고 상여금까지 받게 되니 여유라는 게 생겼습니다. 또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 개발에 투자도 하게 되고 외모도 가꿀 수 있게 됐어요. 다이어트도 하고 화장 기술도 배우니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소정씨, 엄청 고급스럽게 아름다워졌다. 분위기 장난 아닌데? 에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예뻐졌어. 아주 부티가 잘잘 흐른다니까. 칭찬이 익숙하지 않네요. 아, 그래도 이젠 좀 칭찬에 익숙해져야겠는데? 스스로를 꾸미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예전 청소 일을 할 때는 머리 묶을 때도 노란 고무줄 질끈 매고 선크림도 바르지 않았으니 얼굴도 꺼무죽죽하고 입술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리워서 가끔은 청소 일을 했던 업체에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찾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정과는 다른 삶을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지 2년가량이 되었을까요? 회사 앞에서 어떤 거렁뱅이 한 명이 경비원 두 분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제 전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눈길을 피하고 가던 길을 가려고 하니 전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전남편은 사정없이 몸을 흔들어 경비원의 팔을 뿌리친 다음 제게 달려왔어요. 저기요. 혹시 전혜원 씨라고 알아요? 이 회사 다닌다고 하던데. 글쎄요. 전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설마 당신이야? 당신 맞지? 우와, 나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잖아. 진짜 너 맞아? 와, 진짜 커리어 몸 같다. 당신이 이렇게 예뻤나? 뭐라는 거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할 말 없으니까. 위자료 주려고 찾아왔어. 그런데 당장은 못 주고 분할로 납부하면 안 될까? 분할이든 일시불이든 찾아오지 말고 계좌이체를 해. 머리는 텅텅 비었니? 남편을 지나쳐 차에 탄 후 집으로 향했어요. 백미러로 힐끗 보니 가만히 서서 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듣기로는 상간녀와 끝내고 혼자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하던데 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깔끔하고 헌실한 모습에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도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왔어요. 숨어 있다가 제가 로비에서 나오면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 있죠. 같이 밥 한 끼만 먹자, 응? 내가 왜 당신이랑 밥을 먹니? 솔직히 나 당신한테 마음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어때? 뭔가 대단히 착각하나 본데 나 당신이랑 시작할 마음 하나도 없어. 만나는 남자도 있고. 뭐, 누구야? 어떤 놈이야? 알 거 없잖아. 당신 같은 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니까. 신경 꺼.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이제 완전 끝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기회를 좀 줘. 눈이 보이고 나서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생각이 나니까 너무 슬프더라.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당신한테 못 해준 것만 생각나.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을 떠난 내가 병신이야. 난 왜 그걸 지금 깨달았을까? 당신은 원래 그런 놈이었던 거야. 짐승도 자기 살린 주인은 알아봐. 걔도 주인이 불에 타면 뛰어들어서 구한다고. 그런데 고작 얼굴 못생겼다고 36개 조랭랑을 쳐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래, 난 걔만도 못한 놈이야. 하지만 이제 당신이 지지라면 짓고 꼬리 흔들라면 흔들게. 잘할 수 있어. 한 번 겪었으니 알아. 내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저질렀는지. 당신 이제 보니 참 못생겼다. 내가 왜 이 얼굴을 좋아했나 몰라? 됐고, 네 자료나 얼른 내놔. 또다시 고소하기 전에. 전 남편은 그 뒤로 몇 번 더 찾아왔지만 경찰에 신고하니 그 뒤로는 오지 않더라고요. 어찌나 구질구질하게 굴던지. 그러게 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한심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앞서 말했듯 저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심스레 서로를 알아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일단 그 남자는 제가 못났을 때도 초라했을 때도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대해주곤 했는데요.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사람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회사에서 대리라는 직함을 달고 있어요. 아직까지 대표의 딸이라는 건 비밀이랍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날이 오겠지만 적어도 낙하산이라는 별명은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냥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네요. 남자친구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연애도 하고 혼자 살면서 고독도 즐기고 아마도 이 생활을 더 길게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간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가끔은 둘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술도 한 잔씩 마십니다. 엄마가 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니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 때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큰 폭풍우가 지나가고 저에게도 잔잔한 일상이 왔습니다. 한번 크게 겪었으니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어떠신가요? 부디 저와 같은 일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휴일을 맞이해서 사연을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